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희입니다. 북한 제재에 뜨뜻 미지근했던 중국이 북한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 1면입니다. 동아일보 1면은 특종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특종이냐면요. 중국 은행들이 북한 계좌 동결에 나선 사실을 오늘 동아일보 구자룡 베이징 특파원이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은행들이 어디에 있는 중국 은행이냐면요. 바로 단둥 지역에 있는 은행들인데 이 단둥이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도 지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정체성과 중국의 정체성을 모두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단둥에 있는 중국 은행들이 북한 계좌 동결에 나선 까닭은 무엇인지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동아일보 단독 취재 내용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네, 북한 김정은이 사진으로 김정은의 행보를 알렸는데 북한 매체에서 일제히 김정은의 동영상을 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한미연합훈련들과 또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혹시 김정은이 무서웠던 게 아닐까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수작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 김정은이 평양에서 은둔 행보를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잠시 후 짚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이번엔 정치면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정치권에서 핫한 지역이 바로 마포갑입니다. 특히 새누리당 소식부터 볼 텐데 공천 경선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새누리당 마포갑 지역인데 안대희 대법관과 강승규 당협위원장의 승부가 아주 치열합니다. 안대희 대법관은 새로운 큰 인물이 바로 나다. 그런데 강승규 후보는 마포 심부름꾼이 나다. 라고 서로 마포갑의 적당한 인물은 나다 자처하고 나섰는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거셉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새누리당의 무시무시한 공천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텐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접 일정 중에서 보물 몇 명을 찾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누구든 면접 나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물에 대해서 이른바 전략공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김무성 대표가 예비후보 명찰을 달고 이한구 의원 앞에서 면접을 봐야 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텐데 김무성 대 이한구, 이한구 대 김무성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만평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엔 야당 소식인데요. 국민의당 소식입니다. 정동영 전 의원의 합류로 DJ와 JP가 합친 것이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정동영 전 의원도 내가 DJ다. 안철수 의원도 내가 DJ다. 천정배 의원도 내가 DJ다. 서로 다 DJ 하고 있겠답니다. 그리고 유리창 밖에서 우리 김한길 의원은 나만 빼고 지들끼리 DJ 한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계파 간의 갈등이 나오고 있다는 관측 오늘 한겨레 신문이 촌철살인의 만평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경제면 오랜만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치킨 게임이 치열하다. 그런데 경쟁 용어인 치킨 게임이 아니라 진짜 치킨들 간의 경쟁입니다. 프랜차이즈 15개를 비교해서 발표했는데 매출 1위를 올리는 치킨 브랜드가 어디인지 내심 궁금했는데 교촌치킨이었습니다. 그리고 점포수는 BBQ가 제일 많았습니다. 치킨 브랜드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 교촌치킨, BBQ치킨, 호식이 2마리치킨, 국내치킨, 내내치킨, BH치킨, 맘스터치, 처갓집 양념치킨, 훌랄라 참수 바베큐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촌치킨이 1위라고 해도 이 자영업자들 퇴직금 갖다가 치킨집 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치킨집이 한 건너 치킨집이 있어서 교촌치킨이라고 해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퇴직자들 치킨집 말고 다른 생계 판로를 좀 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도 만평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용석 만평입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왕자님이라도 만났는데
그런데 이 정치 신문은요, 선거구 획정이라는 거에 제대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발목이 잡힌 게 아니라 아예 덫에 빠졌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선거구 획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선거구 획정 안 하면 선거 일정도 아예 미뤄야 되는 것 아니냐, 형평성을 위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국회의원들 왜 이렇게 선거구 획정에 지지부진한 건지요? 책임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모두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월요일 아침 돌직구쇼, 오늘도 풍성한 뉴스, 여러분들을 위한 뉴스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중국이 첫 고강도 북한에 대한 강력 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북중 교역의 중심인 단둥은 지금 어떨까요? 단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희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이 단둥 지역에 가서 직접 취재한 결과 단둥 지역의 중국 은행들이 북한 계좌에 동결을 나선 사실을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북한 사람과 관련된 모든 계좌에 동결을 나선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 베이징 특파원이 직접 중국 단둥 은행을 찾아서 내가 사업자인데 북한에 있는 내 사업 파트너에 돈을 송금해야 되는데 보낼 수 있냐라고 재차 물었는데 중국 은행들은 보낼 수 없다라고 확인한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처음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김병민 의원님, 예. 사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 제재에 참여를 안 한다라면서 시진핑한테 기대도 하지 말라라고 실망감을 표현했는데 예. 시 주석이 좀 양심에 찔렸던 걸까요? 네, 어떤 소식입니까? 이제나 저제나 중국이 도대체 언제 행동에 나서는 거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동아일보 오늘자 일면 기사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북한 계좌에 동결에 나섰다라는 소식인데요. 공상은행이라는 은행이 중국 최대 은행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 삼성에 있는 은행들에게 북한 명의로 된 계좌 전체에다가 입금, 계좌 이체 모든 것들을 다 전면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례적인데요. 예, 날짜로 치면은 미국 제재 법안이 실제 발효된 게 19일인데 19일 이후에 취재된 내용으로 보니까 실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한다 혹은 어찌 보면 선제적으로 나선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 북한인에게 네. 돈을 보내는 것도 안 되고 송금도 안 되고 북한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안 됩니까? 모든 계좌 이체도 안 되고요. 계좌 이체도 안 되고. 더 특이한 거는 그러면 특별한 북한인에게만 해당되냐라는 예. 게 아니라 모든 북한인에게 해당되는 어허. 내용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그 거래가 되는 내역도 무슨 뭐 광물 거래라든지 특정 거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북한인 모든 거래에 다 전면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조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북한 입장으로서는 예. 이 중국이 계좌를 묶어버렸으니까 돈이 오고 가지도 못하고 받아야 될 돈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굉장히 상황이에요. 뼈아픈 조치고 현재로서 못 받을 뿐더러 앞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랑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이제는 거래를 회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예. 게다가 그 단둥이라는 지역이 바로 압록강이랑 맞대고 있는 지역이라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불리는 석유가 바로 지나가는 통로거든요. 아하. 그 지역이 이제 앞으로 과연 석유를 통한 광물 제재까지도 이어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희 위원님, 비록 중국 시진핑 주석이 단둥에 있는 북으로 가는 송유관 밸브를 잠그지는 않았지만 돈이 가는 돈 밸브는 묶은 셈인데 시 주석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심에 좀 가책을 느꼈나요? 박근혜 대통령 열병식까지 갔었는데 아무것도 지금 동참을 안 해줬거든요. 지금 이것이 중국 공산당 정부와 교감을 가지고서 한 조치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군요. 예, 우리 이제 그 구자룡 특파원이 사실 중국 굉장히 전문가인데요. 이번에 단동까지 가서 확인한 그 내용에 따르면은 아까 말한 공상은행 자산 가치로는 세계 1위랍니다. 예. 규모가 엄청나고 북한과 상당한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오고 가는 송금, 돈줄을 쥐어버렸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약간은 이제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이 단둥은 북한과의 밀거래를 많이 합니다. 공식적인 거래 말고 밀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밀거래나 이제 소위 보따리 장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현금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을 통해서 계좌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규모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광물이라든가 좀 더 큰 규모인데, 아무래도 북한에서 이제 사업가, 소위 말해서 붉은 모자를 쓴 그 사업가, 그러니까 북한식의 그 사업가들의 돈줄을 막으니까 북한에서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걸 막게 되면은 북한 내부에서 돈을 당장 오갈 수 없게 되니까 내부의 체제 불만은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규모가 큰 사람들한테 대해서 타격을 주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는 상당한 충격파를 가질 수 있는 조치고요. 예. 이것은 중국 정부와의 교감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대북 제재법을 앞두고서 중국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서 제재가 가게 되니까 사전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시행되는 조치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쉬쉬한 채로 북한의 계좌를 동결하고 있었던 거군요. 이 단둥이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북한과의 밀거래가 얼마나 활발한 곳이냐 하면은 동아일보 일면 사진을 보니까 너무 잘 드러나요. 아, 동아일보 일면 사진에 잘 드러난다. 사진 일면을 보면요, 중국말과 한국말이 다 같이 써 있습니다. 예. 예컨대 저는 중국말을 읽을지 모르는데 밑에 한국말로 친절하게 써 있어요. 콘테나, 지파, 정기선이라고 써 지금 있고요. 보고 있는 그 사진에 네. 나와 있군요. 그 정기선 매달 3회 왕복이라고 예. 써 있고, 음료수도 팝니다. 과일, 뜨거운 음료수 이런 게 다 한국말로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을 자유롭게 활발하게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다 이거죠. 굉장히 많은 지역이 제가 예. 단둥을 가봤거든요. 네. 단둥은 되게 특수한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개성공단 우리 중단 조치 말씀드렸을 때 북한이 이제 3개의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개성공단, 그 신의주 단둥, 그리고 나진 선봉하고 이제 블라디보스톡인데, 이 중에 제일 큰 통로가 단둥 신의주 라인이거든요. 단둥을 직접 갔다 오신 결과 아니 단둥 신의주 라인이 왜 크냐면 예. 그 우리 경의선 철도 있지 않습니까? 경의선 예. 쪽이 신촌으로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경의선의 이제 종착지가 신의주에서 단둥을 통해가지고 북경까지 갑니다. 영화 암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이제 일제 때 중국에서 기차 타고 이제 경성으로 오잖아요. 예. 다 단둥 신의주를 거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정말로 오래된 라인입니다. 그래서 단둥에 가면은 북한 입장으로서는 중국과의 어떤 젖줄. 그렇죠. 예. 단둥에 가면은 중국인, 한국인, 북한인, 북한계 중국인, 예. 중국계 북한인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사실은 여기가 당신은 중국인지 중국 사람이냐 북한인지. 북한 사람이냐 하고 하면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섞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예, 여기에 통제가 들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타격이 이제 큰 것이고요. 예. 첫 번째 그거고, 이제 두 번째는 정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공상은행이 그 작년에 포천지 선정 전국 세계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8위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죠. 예, 그러니까 서울에도 지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상은행 입장에서는 뭐 이제 외교 문제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글로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 잠글 수밖에 없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시 정부 때 방코 델타 아시아라고 마카오에 있는 은행이 이제 중국과 북한과 계좌를 한다고 해서 이거 제재를 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예. 근데 그 BDA 같은 경우에는 마카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큰 타격이 뭐 미국이 제재를 한다고 해도 큰 타격이 없는 건데, 공상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글로벌한 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나가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 사실은 이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중국과 북한의 특성을 알지만 중국이 판단하라 이겁니다. 대한민국과 앞으로의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중국도 노선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북한의 그 대북 제재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중국도 은행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계좌 이체나 송금 증지는 굉장히 중국의 그 북한에 대해서 대북 어떤 제재 규모가 큽니다. 그때도 지금 방코 델타 아시아에서도 이걸 딱 제재를 하니까 북한이 진짜 안 뜨거라 했거든요. 굉장히 실효적으로 가장 북한에 대한 제재 중에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간부가 뭐라 그랬냐요? We push the right button. 우리는 제대로 된 버튼을 눌렀다.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버튼을 눌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We pushed right button. 네, 푸시드가 맞나? 푸시죠? 예. 그냥 과거. 그래서 그렇게 푸시죠, 푸시. 예.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러는데, 이번에 그 북한의 미국의 유엔의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북한이 자발적으로 공상은행을 통한 이것은 이거보다는 몇십 배의 네.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거보다는 달라진 이유가 당시보다 북한이 북한과 중국 간의 거래가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우리가 확성기 폐쇄, 확성기 킬구, 그 다음에 대송공단 폐쇄, 그 다음에 대북 인력 송출의 금지 이렇게 조여가고 있는데 예. 북한이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추가 제재적 조치가 나옴으로써 북한의 어떤 그 숨통이 좀 더 쥐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북한이 처해진 국면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께서도 알아차셨을 겁니다. 첫 번째 압박은 이 군사적 압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군 병력과 또 미군의 이 전략 무기들이 함께 군사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첫 번째 압박이고 두 번째 압박은 바로 이 경제적 압박인데 경제적 압박은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의 힘만으로는 북한을 압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미국과 대한민국의 경제적 압박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공조에 플러스 중국까지 이제 경제적 압박에 동참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발단을 오늘 동아일보 1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이번에는 군사적인 압박 측면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꼭꼭 숨었습니다. 그런데 꼭꼭 숨으면서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을 다룬 이 동영상, 영상은 전혀 보도되지가 않고 있고요. 사진으로만 김정은의 행보를 보도하고 있는데 오늘 월요일 조간신문에 김정은의 행보, 이 사진이 실렸습니다. 바로 김정은이 동선을 또 숨긴 채 평양 사수훈련을 지휘하고 있다라는 사진. 그러면서 옆에 새롭게 임명된 이영길 총참모장의 후임이죠. 이명수 총참모장의 모습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윤태곤 실장님, 앞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제 김정은이 절대로 동영상을 통해서 일정을 공개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는데 적중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진 논란 가지고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은 약간 엇갈리는데 동선을 숨긴 채 지휘한다라고 보도한 쪽도 있고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다르다라고 보도한 쪽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둘 다 똑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 팀 스피리트 훈련 때 김일성이 이게 갱도로 숨었다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평양 사수훈련 지휘한 게 21일자 이제 북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뭐 이제 중절모를 쓰고 와가지고 이제 뭐랄까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얼굴 표정으로 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거가 공개된 것 자체는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달라요. 예. 하지만 동선을 숨기고 있는 건 이게 며칠 날 어디에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며칠 있다가 사진 공개하는 식으로 할 거다. 그 부분은 동선을 숨기고 있는 건 똑같은 거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우리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이 있죠.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을 하면 이제 태평양 사령부에서 다 참여를 하는데 삼함대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쌍용 연습이라고 한미 해병대가 이제 연합 훈련을 하는데 북한 내륙까지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걸 다 공개하면서 압박을 예.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병민 예. 전 의원님 참수 작전이 좀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지금 대내외적으로 무지하게 압박이 갈 거고요. 예. 밖으로 보여줬을 때는 본인이 이제 그 북을 쳐들어와서 언제든지 김정은의 소위 말해 참수를 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걸 또 내부에 있는 북한 인민들한테는 그렇게 소위 말해 본인이 쫄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당한 모습을. 예. 대장부가 아니라 좀 그럼요. 소장부 같은 예. 그런 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 와중에 또 내부 정치도 굉장히 많이 꼬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리영길 총참모장을 전격적으로 처형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새롭게 다시 등용을 한 사람이 리명수라는 사람입니다. 예. 리명수라는 사람을 곰곰이 보니까 나이가 82세예요. 그러니까 총참모장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인데 합참의장인데. 대한민국에서 82세 된 노병께서 합참의장을 하신다라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또 가만히 누군 거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처형된 장성택 예. 측근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장성택의 측근을 다시 재임용을 한 셈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측근을 임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했을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도 다독여야 되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제재 조치 다 막아야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니냐. 본인이 조급한 모습들을 전부 우리 윤 실장님 얘기한 것 같은 이런 행보로서 보여주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한미 상륙훈련, 해병대 상륙훈련, 대규모 상륙훈련도 예정돼 있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언제 한미연합 해병대가 그 오스프리 헬기라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텐데
오스프리에 한미 해병대 병력 태워서 참수작전 실행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늘키 리졸브 훈련에는 한미 해병대가 훈련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 새로 보도된 내용에는 4달 이제 훈련하면서 내륙 진격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해병대는 상륙작전이 핵심이죠. 어디다 상륙하는 거냐? 우리나라는 아니고 북한을 가정해서 상륙해서 합동 군인들이 내륙까지 들어간다는 거. 예. 북한의 지난번에 우리 F-22 랩터 얘기했죠. 위에서 막 폭격해서 쏴대고 또 밑에서는 군인들이 한미합동으로 상륙해서 평야까지 진격하는 굉장히 무서운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한 것은 사실 이런 훈련은 쭉 해왔습니다. 이번에 예. 상당히 고강도로 훈련을 하고 공개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압박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건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지만 김정은이 자기 동선을 숨긴다는 것 자체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 작전이 예. 성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굉장히 발빠른 지금 한미연합 간의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인데 김순 변호사님, 네. 왜 예전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일 때 저도 그 당시 국방부를 취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 장관 집무실에 가서 차도 마시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네. 당시 북한군의 적장 사진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집무실 안에 걸어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김 국방장관의 후임 장관들은 요즘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그때 되게 유명했었어요. 김관진 장관이 김정일이었나요? 예.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을 따라해야 한다면서 늘 지그시 쳐다본다 그래서 한 일간지에서는 김관진의 슬프고도 무서운 눈이라는 칼럼까지 썼습니다. 예.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약간 눈매가 그렇게 생기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김관진 장관을 따라서 모든 국방부 장관이요, 이 인민무력부장을 포함해서 여러 이 북한의 장군들의 사진을 다 걸어놓고 있답니다. 합참의장들도요. 예. 그런데 한 명만 걸은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김정은만 걸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예. 인민무력부장도 걸고 김정은도 걸고 그래서 줄줄이 걸다 보니까 무슨 갤러리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갤러리처럼 돼 있다 지금. 네. 예. 라고 하는데 지금 원래는 맨 처음에는 김관진이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했었냐면은 최윤희 합참의장. 장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정승조, 예. 이순진 모두 합창의장이 오. 줄줄이 모두 다 김관진 2010년도에 김관진을 따라서 이렇게 사진 걸기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순진 합참의장까지 적장, 이 북한군의 이제 총 참모장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사진을 갈아 끼울 것 같은데 북한군 수장의 사진을 건다. 이거 유명한 얘기였죠. 그렇죠. 적장의 사진을 이제 집무실에 거는 것은 적장이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걸 알기 위한 것이죠. 당시 우리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예. 연평도 포격 사건 계속 나오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을 때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건데요, 정성희 위원님. 그 적장의 사진을 걸면 적장의 생각이 보입니까? 이게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매일 보고 있잖아요. 집무실에서는 매일 보고 있으니까 그 지피지기죠. 손자공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를 아마 마음에 든다는 뜻이겠죠. 적을 알아들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하니까 적을 알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걸었지만 내부적인 사기 진작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한 김진 예. 기자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이거 걸고 있네요 하니까 그런 효과도 누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적군이 계속 날 쳐다보고 있는 느낌 때문에 긴장하는 효과가 있겠죠. 스스로 맞다. 내 옆에는 항상 북한이 있다. 예. 예. 북한 뉴스. 저희가 월요일 아침을 맞아서 심도 깊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정치권 뉴스로 여러분들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새누리당에서 제일 무서운 게 새누리당 공천 면접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돌직구들이 이한구 의원의 입에서 뛰쳐나온다는데 당대표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물 몇 분을 찾았습니다. 이 보물 몇 분은 경선 없이 공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이 제대로 칼자루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라고 하더라도 특권 없습니다. 명찰 차고 제 앞에 와서 면접 받아야 됩니다. 안 오면 공천 보류합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또 날렸는데 윤태곤 실장님. 네.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전략공천 끝끝내 하겠다는 의견 첫 번째. 두 번째는 김무성 대표라고 하도
하더라도 명찰 달고 내 앞에 와서 면접 봐라 이겁니다. 그렇죠. 기싸움이죠. 기싸움인데 시간은 이한구 위원장의 편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공천관리위원장한테 힘이 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공천 때까지는. 그러면서 뭐 공천 보류 이런 말도 했지만은 옛날 대표 중에서 공천 날아간 사람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그 낙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압박용이라고 보는 게 날아간 사람들이 2004년에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2008년에 강재섭 대표인데 그 두 사람은 좀 책임을 지고 낙천한 성격이 컸었어요. 2004년에 탄핵 역풍 뭐 이런 건데 김무성 대표가 크게 당에 책임질 일은 뭐 없어 보이니까 제가 네.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건데 어찌됐건 보십시오. 뭐 공관위를 해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가잖아요. 이제 면접이 돌아가고 하니까 이건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바뀌는 그렇죠. 돌아가는 것이고 이한구 위원장이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한 게 야당 센 지역에는 킬러를 찾아서 배치한다. 자객 공천. 네. 이 말 자체는 여당 지지자들 볼 때는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이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야당의 센 지역, 험지에 좋은 사람 배치한다는 게. 근데 저는 이게 한 자락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게. 어떤 자락이 깔려 있나요? 그럼 이 말은 킬러를 찾아서 배치한다는 말은 우선 공천 말고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킬러의 색깔이 친박이냐 비박이냐도 궁금한데 친박 저희들은. 비박을 떠나서 보통 우선 공천이라고 하면 당원 당규에 돼 있는 게 여성 등 소수자인데 예. 이게 등이 들어가냐 말냐 가지고 싸우는데 여기는 이제 소수자라기보다는 참신한 신인이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먼저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전략 공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친박이냐 비박이냐를 할 거 없이 험지를 통해서 전략 공천의 문을 일단 따고 문만 따면은 한번 문이 나머지 열리면 지역에는 이렇게 막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사점이 있는 거죠. 현관문만 열면 그렇죠. 안방, 화장실 문, 작은 방문 여는 건 일도 아니다. 자동입니다. 예, 자동으로 열린다. 예. 이한구 의원 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병민 의원님. 예. 그쪽 출신이시라 네. 조금 난감하시겠지만 아니, 아닙니다. 더군다나 네. 싱크탱크 출신이시라 여의도 연구원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참신한 자객 같은 인물을 찾아서 적지에 배치하겠다. 네.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런데 또 일면 김무성 당 대표가 하고자 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 취지와는 정면으로 어긋나는데 네. 명분은 김무성 대표에게 있는 것 같은데 실리는 이한구 의원에게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 경우 새누리당은 명분과 실리 중에 누구를 택해야 되는 겁니까?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죠. 예,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고요. 밥 먹으면 배고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밥 그래서 먹으면 오늘자 배고픈가요? 동아일보에 그 굉장히 저는 밥 먹으면 그 칼럼 배부르죠. 중에 칼럼을 읽으면서 오늘 이분 칼럼 정말 잘 썼다 해서 꼭 소개시키고 싶은 칼럼이 있었거든요. 동아일보 마지막 페이지 보면 박명호 교수라는 분이 칼럼을 쓰셨어요. 예. 그래서 이 공천에 대한 얘기, 새누리당의 공천 시스템을 세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새누리당 형국에 꽉 맞는 얘기여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천에는 이거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명분에서 포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식 공천이라고 무조건 맞거나 전략 공천이라고 무조건 틀리거나 정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천을 해야 된다. 새누리당의 형국이 똑같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상향식 공천, 이한구 위원장 얘기대로 들어가서 찬찬히 보면은 결국 문제가 당원의 명부에서부터 시작해갖고서는 그 힘의 균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분은 좋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접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공천이라는 거는 제도화돼야 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전혀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미리 후보들한테는 경선한다고 다 깔아놨는데 예.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와갖고서 말한 것처럼 문 따고 들어가서 다 전략 공천할 수 있다? 지금 이미 뛰고 있는 후보들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전략 공천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뛰고 있던 후보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뛰어나오거나 혹은 쫙 정당의 문을 개방해서 벌리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국민의당으로 언제든지 넘어와라. 그럼 또 가갖고서는 얼마든지 선거판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뛰고 있는 분 중에서 만약에 공천 못 받으면 국민의당으로 갈 분 꽤 많다.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가거나 무소속 나오거나 그럼 새누리당에는 치명타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윤 실장님이 말한 것처럼 시간이 이한구 위원장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시간이 오히려 김무성 대표한테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정반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경선의 경선의 시간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선을 만약 중단해버리고 누군가를 특별하게 전략 공천을 넣는 순간 그 지역구 판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마포에서 지금 안대희 대법관이랑 강순규 위원장이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예.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당신이 경쟁력이 있어요라고 전략 공천을 딱 넣어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판이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선의 과정이 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 얘기가 핵심인데요. 이분이 한 마지막 얘기가 그래서 공천은 답이 없는데 최종 책임자는 정당이 져야 되고 그 공천 과정을 이끈 사람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한구 위원장이 전략 공천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이한구 위원장은. 예. 단순하게 임시적으로 공천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거는 김무성 대표와 당 지도부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권한을 이한구 위원장에게 밀어서는 안 되고 당 지도부가 확실하게 공천 과정을 딱 정하고 난 뒤에 모든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죠. 그게 공천의 핵심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정성희 위원님, 김무성 대표가 이한구 위원장 앞에서 면접을 봅니다. 영도의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면접을 봐야 뭐 이한구 위원장이 공천을 주든 말든 경찰도 다니고. 할 텐데 방금 윤태곤 실장은 이한구 의원에게 유리하다. 김병민 전 의원은 아니다. 김무성 대표에게 유리하다. 그 유불리를 떠나서 뭐 반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뭐 당대표라고 예외가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저는 오늘 이한구 위원장의 발언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어떤 부분이요? 뭐라고 했는지 보물을 찾았다. 보물을 찾았다. 야당 센 지역에 킬러를 찾아 배치하겠다. 그것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의 발언으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공천심사위원이 아니고 공천관리위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위원이라고 하면은 심사하는 사람 이렇게 제출한 사람 중에 부적격자가 없는지, 뭐 혹시 범죄 경력은 없는지, 이건 새누리당으로 여기 여러 가지 뭐 기준상 안 맞는 정도를 걸러내는 것이지 찾는 게 아니거든요. 리크루트를 하는 게 아니라 부적격자를 찾는 것이니까 보물을 찾는 게 아니라 오물을 걸러내는 자리가 돼야 돼요. 보물을 찾는 게 아니라 오물을 걸러내는 자리여야 한다. 가장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옛날에 공천심사위원장인 것처럼 칼자루를 쥐고 뭐 보물을 찾는 킬러를 배치하는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예. 본인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훨씬 더 큰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걔는 적절치 않다. 적절치 지금 또 않다. 김문면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책임도 안 질 거면서. 예. 이게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입학관리처라고 아니지 우리는이 아니라 김무성 대표 당신은 입학관리처 담당이다라고 예. 하는데 이한구 위원장 무슨 말이냐? 난 심사위원장이다. 입학사정관이다. 사정관이다. 사정을 해가지고 주관적 요소를 매겨가지고 평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 면접을 봤던 사람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데가 바로 마포 갑 지역입니다. 아까 김병민 전 의원이 언급했듯이 안대희 전 대법관, 대법관이라 부르지 말고 최고위원이라 불러달라고 요청했죠. 안대희 최고위원과 강순규 당협위원장 그리고 지금 예비 후보 이 두 사람이 나란히 명찰을 차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기다리는 동안 두 후보가 단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기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번 면접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리고 이번 선거에 뭐라고 소감을 밝혔는지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이 우리 마포 갑에서 아주 꽃피울 수 있도록 아주 공정하게 경선에 임할 자세가 있습니다. 당의 정선 승리에 진정으로 누가 기여할 수 있는지 판단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당이 지금 공천 눌러서 3대7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밝혔고요. 100%를 적용할 경우 다른 마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 100%를 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 우리 마포갑에도 같이 그런 기준에서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도 받아들입니다. 당이 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 규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칙이 정해진 그에 따라 따르면 되는 거죠. 김영미 전 의원님, 지난 15일 KBS와 연합뉴스가 발표한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는 강순규 후보가 29.8%, 안대희 후보가 25.3%로 접점을 벌이긴 했지만 강순규 후보가 조금 앞섰는데 문제는 그때 여론조사 때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강순규 후보가 0.7%포인트 차밖에 안 났는데 안대희 후보는 10%포인트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여론조사 상으로는 강순규 후보가 조금 유리하게 현재 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 굉장히 치열한 말을 주고받았죠. 네, 굉장히 접전 지역이고 지금 오늘 중앙일보에서는 본선만큼 치열한 이 경선 후보 지역을 다루면서 안대희 최고위원과 그리고 강순규 현재 당협위원장에 대한 이 대결 구도를 보고 있는데요. 안대희 대법관이 정치적으로는 약간 좀 선택의 미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대법관 하시면서 머리는 굉장히 좋으신 분일 텐데 정치적으로 이제 지역을 골라야 되잖아요. 본인이 애당초에 저는
해운대에 출마하겠다는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모습을 끝까지 지키면서 갔으면 선거에 더 유리했을 것 같은데 네. 본인 스스로 험지 출마하겠다고 마포에 갔는데 아주 여기 결정적인 미스가요. 상대 후보, 그러니까 야당 후보를 보고 지역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여당이 경선 후보를 보고 골라야 되는데 강승규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별명이 강반장이라고 합니다. 예. 지역을 그냥 아주 샅샅이 구의원보다 더 샅샅이 훑고 다녀갖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데 그런 지역에 4년 동안 관리해온 지역에 안대희 대법관이 딱 하니 가니까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게 아무것도 없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지역 사람들이 와 안대희 대법관 오셨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대희 대법관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름이랑 얼굴이 매치되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을 거고 생각보다 지지율이 안 올라가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금 뭐 이런 기사 내용을 저는 좀 해석이 됩니다. 예. 안대희 전 대법관과 강승규 의원의 이 싸움 누가 이길지가 관심사인데 사실은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유태훈 실장님 정치 구단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새누리당이 전략적으로 데리고 오신 분 아닙니까? 지금요, 다 적용이 되는 건데, 1차적으로 어떤 후보가 갔을 때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우리 당의 지지층을 나한테 결합시키는 겁니다. 최대한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마포갑의 새누리당 지지층이 안대희 후보에 대한 밀착도가 높지 않아요. 예. 이건 이제 쉽게 풀리기가 어려울 거고, 그럼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본성 경쟁력을 가지고 위에서 이제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강승규는 어렵지만 나는 큰 인물이기 때문에 노웅래한테 확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고전을 보이고 있다. 예. 앞으로도 저는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물론 지금보단 좀 올라가겠죠.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게 밀착도가 약간은 나아지는 면이 있을 겁니다만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크게 뚫지 않으면 그리고 강승규 예비 후보뿐만 아니라 노웅래 의원이 예. 강승규 노웅래 두 사람의 컨셉이 아주 유사합니다. 어허. 노웅래 의원도 여기 뭐 지역 토박이 아버지도 구청장이고 배드민턴 하루에 5번 치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두 사람하고 예. 너무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합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충돌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마포에 배드민턴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마포갑에서는 배드민턴하고 조기축구 이 두 개는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해요. 지금 노웅래 의원도 하루에 5번 친다 그랬잖아요. 예. 중앙일보가 이 양 안대희 후보랑 이 강승규 후보의 동선을 분석을 했는데 안대희 후보의 동선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 배드민턴장 방문이었고요. 예. 강 후보도 막 아주 중요한 이 활동이 학교 배드민턴 대회 참석이더라고요. 예. 되게 중요한가 봐요. 노웅래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승규 후보는 오래된 낙하산이고 안대희 후보는 새로운 낙하산에 불과하다라고 이 견제구를 날렸는데 정성희 의원님, 강승규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매일 조기축구 2번 하는 걸로 유명하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5번 치는 걸로 유명한데 건강해지시겠어요. 배드민턴 대 조기축구의 대결이겠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전해 들은 얘기를 따르면은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을 다 하셨지 않고 현직 국회의원도 이지 않습니까? 예. 노웅래 의원의 경우. 근데 굉장히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 또 여의도랑 되게 가깝습니다. 그 여의도랑 마포가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의정활동 중에도 살짝 사라지는 분들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살짝. 그럼 뭐 개인 볼 일이 아니라 마포대교 한번 싹 절정해서 지역활동을 하고 한번 하고 오게 또 굉장히 가까우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역활동을 이제 부지런히 하시는 분인데 사실 이제 뭐 강승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의원을 했는데 오래된 낙하산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네.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다만 강승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MB맨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에서 그 MB맨 출신으로 뛰는 사람이 이제 몇 명 예. 있고 또 실제로 몇 명 나왔는데 그래서 그 MB 브랜드를 가지고서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또 안대희 대법관은 박근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 김무성 의원이 뭐 전략공천 아닌 상향식 공천이지만 사실 최고위원으로 지명해서 내려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MB맨 출신과 그다음 이번에 김무성 대표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선택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과연 정말로 명승부인 마포갑 승부에서 과연 누가 승리의 여신의 미소를 거머쥐게 될지, 그리고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의 승부에서는 과연 누가 끝까지 이길지 저희 채널A의 총선 방송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저희 채널A 광고 드렸고요. 이번에는 야당 소식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런 소문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이런 얘기가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 당 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야당 내에서요. 김종인 대표가 이참에 비례대표로 한 번 더 출마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총선용이 아니라고들 하는데 비례대표 당선돼서 대선에도 뭔가 큰 역할을 할 것 아니냐. 이른바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김종인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앞서 비례대표를 4번 하셨는데 이번에도 비례대표설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보도로는 처음 나왔습니다. 네. 뭐 국회의원 4선, 5선 얘기한 사람들 많지만 다 지역에서 있죠. 비례대표는 길어야 제가 알기로는 2번, 그리고 한 번 하면은 이제 안 주죠. 그런데 정권을 바꿔가면서 4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그렇죠. 기록인데, 그것도 진기명기네요. 예, 그 기네스북에 올라갈 기록인데 한 번 더 하게 되면 비례만 5번을 하는 것이 아니냐 얘기를 비례 나오는데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예. 나이가 몇 살인데 예. 올해 77이니까 비례대표는 이제 가당치 않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점점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안 하셨어요. 출마 안 하겠다는 말은 절대 안 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안 하겠다는 어허. 말은 안 하셨는데 제 느낌으로는 할 것 같아요. 할것 같다. 왜냐하면 김종인 그 예. 위원장 지금 대표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실제로 사회에 적용해서 실천하겠다는 그런 철학을 이어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예. 와가지고 임시적으로 쓰이고 공천 몇 번 하고 물러날 분이 아니고 본인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경제 민주화라는 것 갖다가 안착시키고 적용하는 것이 본인의 소임으로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의원직이 없으면 실제로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진 않아도 주변에서 추대하는 식으로 있죠. 하셔야죠 하면은 뭐 굳이 거절은 안 하실 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라는 자리가 김병민 의원이 예. 내가 지역구에 도전하겠다라는 도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비례대표를 신청하지 않아도 뭐 문재인 전 대표라는 듯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를 추대하면 뭐 예.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내 나이가 77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인기가 있어요. 북한에서 아까 말했던 리명호 총무장이 82세니까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 청춘이신 건 맞고요. 그럼에도 비례대표를 옆에서 사람들이 권하더라도 그 자리 굳고 고사하고 거기에 오히려 새로운 인물들, 정말 보물 같은 젊은 사람들한테 양보하는 게 우리 그 김종인 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되면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나면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다 끝이에요. 만약에 비례대표를 하시면 당 지도부가 다 구성돼 있고 비례대표 한 명으로 가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정도 우클릭 행보를 하기도 하고 또 강력한 정권을 가지고 야당이 칼을 휘두르기도 하는데 네. 과거 같으면은 이쯤 되면 나오는 투사들이 있잖아요. 과거 이제 친노라고 하는 386 운동권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적극 강경 투쟁하는 게 늘 그동안의 과거 선례였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공천은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 선거가 끝나면은 끝날 사람이니까 어차피 안 볼 사람이니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이 나름대로 체질 개선을 위해 왔으면 이번 총선의 물갈이로 체질 개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손톱만큼의 기득권도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인 대표가 사실 연일 앞선 역대 정권들의 경제 정책을 비판해 왔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제대로 실천했던 정부는 한 정부도 없었다. 경제 민주화를 실행하기 위해서 야당이 합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총선이 끝난 이후에 대권 행보에서도 이 경제 민주화에 대한 미련 아닌 미련이 남는 것 아니냐. 사실은 이런 관측 때문에 비례대표 출마설까지 연결이 된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내 나이가 77세다. 이런 국회 와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것도 곤혹스러운 일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곤혹스러워서 안 하시겠다는 건지 곤혹스럽지만 꼭 참겠다는 건지 그 뒤에가 중요한데. 곤혹스럽지만 꼭 참을 수 있거든요. 예. 왜? 경제 민주화의 실천을 위해서 이 한 몸 곤혹스럽지만 꼭 참지 뭐. 내가 국보위도 갔었는데 쪼그려 앉는 건 왜 못하겠어? 그럼요. 꼭 왜 못하겠어. 이럴 예.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말씀대로 명분으로는 지금 김병민 의원이 너무 설명을 정말 잘해 주셨어요. 친노가 참고 있는 이유, 이분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유, 다 모든 것이
곧 가실 분이라는 거 하나 때문인데, 예, 제 생각에도 저기 정 의원님 말씀처럼 근데 이분은 금방 가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네, 분입니다. 예. 김종인 대표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또 예. 10살만 젊으셨어도 직접 당대표 출마하시고 대선도 나오셨을 거예요. 전당대회도 열 살? 네. 요즘 그런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77세는요. 내 나이가 어때서라니까요. 하태경 모를 의원이 말했어요. 일이에요. 한국의 버니 샌더스는 김종인 위원장이다. 예. 우클릭하고 있는 2살 차이잖아요. 2살 차이. 그래서일까요? 야당 내에서 김종인 대표를 향한 견제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견제성 발언들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오늘 동아일보 신문 기사 제목은요. 독주하는 김종인의 당 안팎에서 역풍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 정동영 전 의원이 포문을 주말 동안 거세게 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인 영유에 대해서 정동영 전 의원 이제 국민의당에 합류했겠다. 문재인 전 대표 눈치 볼 일 없습니다. 문재인 부끄러운 줄 알라. 이렇게 말했어요.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 야당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김종인 대표는 예전 같았으면 식물 대표 퇴진 성명 내고 난리 났을 것이다. 김명민 전 의원이 말했던 것이다. 퇴진 성명 내고 난리 났을 것인데 왜 가만히 있냐? 정동영 전 장관이 작심 발언을 했네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역시 당을 떠난 우리 박지원 의원. 당 떠난 분들은 뭐 무서울 게 없죠. 북한 괴멸의 햇볕 정책 실패까지 운운하는 김종인 대표. 60년간 지켜온 정체성과 집권 역사는 민주당 버린 거냐? 새누리당 이중대의 정치성으로는 승리하지 못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체제를 새누리당 이중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는 김종인 대표가 영입한 김현종 영입을 철회해야 된다. 국민이 아직 용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을 당이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미 FTA를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김현종이었죠. 조국 교수도 하나 보탰습니다. 우클릭 기조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영입된 계몽 절대 군주의 판단에 충실히 따르면 만사 오케이인가? 김종인 대표를 계몽 절대 군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뭐 국민의당으로 간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이른바 친노 노선으로 분류됐던 의원들 할 것 없이 윤태곤 실장님 지금 공이 김종인 대표 때리게 나섰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이 말한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 정도면 약한 거예요, 이 발언의 이 정책,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뭐 난리가 나도 여러 번 난리가 날 판인데 이게 조용한 것은 공천 문제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떠날 사람 이것도 있는데 저는 김종인 대표의 이 강력한 리더십의 근원은 뭐냐? 공포예요, 공포. 공포 정치다. 예. 아니요, 공포 정치가 아니라 다 자른다 이 공포가 아니라 지금 이 당에서 김종인 대표가 빠져버리면은 정말로 이건 괴멸된다라는 거죠. 두려움이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김종인 대표를 영입했을 때부터 후퇴는 없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이야기 나올 때 김종인 대표 본인이 잘랐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정권 바꿔 온 사람이다. 뭐 이러려면 내가 집에 가지 왜 여기 와 있겠냐?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종인 체제에 어떻게든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의 공천 문제도 있지만 네. 이 당 자체가 괴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자기를 이제 이미지 메이킹한 게 언제라도 마음에 안 들면 툴툴 털고 가는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공포라는 거죠. 김종인이 이제 예. 누구 한 명 한 명을 친다 이런 식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그런데 그 공포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공천 과정에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의원들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걸 어느 만큼 이제 누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래도 김종인 대표는 그 공포라는 힘 그리고 두 번째는 박영선 선대위원 겸 이제 비대위원이죠. 하고 이제 결합력 이 두 가지 무기인데 보면은 이 사진에 나와 있던 게 남구로 시장에 가가지고 이게 윷 던지는 모습 나왔잖아요. 저는 약간 이것도 이상한 게 구로면은 박영선 의원의 지역구 아닙니까? 이게 보통 때 같으면요 당내에서 말이 나옵니다. 아니 넘버 2라는 사람이 넘버 1을 데리고 자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시장에 거기 형편 좋은데 아니냐 예. 좀 어려운데 다른 동네 먼저 가야지라는 게 통상 이거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영도의 시장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난리야 이렇게 듣는 얘기하겠죠. 사람들이 더하다 소리 나오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잠잠하네요. 강력한 마이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의 발목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너무나 자신감이 있는 것인데 예. 근데 저는 좀 김종인 대표도 그래도 약간 스타일을 바꿀 필요는 있다고 아니, 생각해요. 이 정동영 전 의원의 비난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이 뭐 심심하니까 글 한번 쓴 거겠지. 이렇게 폄하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이 다르다라고 정식으로 논쟁을 하든지 나는 뭐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점잖게 말을 하면 되지. 계속 기분이 약간 이게 까칠한 게 매력이기도 합니다만은 자꾸 속을 긁는 듯한 비하하는 듯한 안철수 의원한테도 이제 뭐 몇 번 뭐 경제를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제언을 드리는 건데 좀 스타일을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공포라는 얘기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USB 메모리, 작은 USB 메모리 2개를 서로 다른 금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하나 금고는 하나의 USB는 당 내에 있는 소형 금고에 비밀번호 넣어서 몰래 숨겨놨고요. 또 하나의 USB는 은행의 대여 금고에 돈을 매달 내면서 보관을 고의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고의 보관했던 이 USB를 내일 개봉을 합니다. 컴퓨터에 꼽아서 그 명단을 확인하고 25일부터는 그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 명단이 어떤 명단이길래 이렇게 제가 뜸을 들이는 거죠, 임순 변호사님? 떨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 소문으로만 들던 그 컷오프 20%에 해당되는 25명의 더민주당의 컷오프 25명의 명단이 드디어 25일에 오픈된다고 합니다. 살생부가 공개되는군요. 네. 근데 이 살생부가 그동안 숨겨져 있던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비밀에 극비에 붙여야 됩니까? 이건 극비로 해야 됩니다. 네, 말이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USB를 2개를 준비를 한 겁니다. 예. USB를 2개 준비해서 하나 쪽에는 하나는 코드명을 적어놨어요. 사람마다 코드명을 A0000 뭐 18 이런 식으로 코드명을 그러니까 뭐 만들었어요. 이윤선, 김진, 정성 이렇게 실명으로 적지 않고 A1, A2, A3 이렇게 코드명으로 했다. 코드명으로 한 다음에 모든 거를 분석한 점수를 매겨놨습니다. A1 38점 이렇게. 그 사람은 이제 컷오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A1 뭐 89점 해놓고 이건 USB 하나에 담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USB 2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예. 그 사람의 이름을 A00107이 누군지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A00107 김진. 그럼 이제 38점이 김진인 거를 2개를 합쳐놔야지. 뭐 혹시 기분 나쁘십니까? 예시를 줘도 저는 38점 중 40점 만점인가. 아니 그러니까 A USB 2개가 네. 합쳐져야 그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거죠. 각각을 은행 금고에 숨겨놓고 007이네. 네, 완전히 극비에 숨겨놓은 것을 드디어 내일 공개를 할 예정인데 예. 그럼 이 25명이 지금 떨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25명이 누구냐에 대해서 최소 아마 탈당한 9명은 요 25명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렇다면 지금 더불어민주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16명이 지금 컷오프에 해당이 될 것 같으니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그래. 네, 지금 16명이 굉장히 떨고 있고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추가로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점수를 내서 추가도 얼마든지 탈락자를 더 만들 수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성희 의원님 지금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이 이른바 토크로 치면 블러핑. 내가 더 쳐낼 수 있다는 언급보다는 더 못 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사정은 USB 있는 것보다 더 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드디어 내일 USB가 이제 합체가 돼서 예. 이제 공개가 되는 날인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은 더민주가 훨씬 더 개혁 공천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점수를 매겨 가지고서 이미 이렇게 결정이 돼 있고 확실하게 하위 20%를 탈락시키는 거니까 개혁성으로 보면 새누리당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관심사는 이 중에 소위 말해서 친노 그룹이 몇 명이 포함될 것인가 하는 신노가 거죠. 들어가느냐 마느냐, 몇 명이 들어가는 들어가느냐. 거는 들어갈 텐데 몇 예. 명이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관심이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김종인 대표가 친노 운동권 정당으로서의 더민주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투입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것은 예상이 되는 것인데 도대체 몇 명이 될 것인가가 관심이고요. 또 이 사람들이 물러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마 야당의 난이 또 재현이 되지 않을까. 저희 야당에 난 언제나 타이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USB가 공개되는 그 순간 과연 어떤 파문이 일지 생각만 해도 저도 두려운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신규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반응이 좋아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K본부에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거 언제 걸어서 다 다닙니까? 안방에 편히 앉아서 세계 속 이야기를 보실 수 있는 앉아서 세계 속으로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국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노래가 참 어렸을 때부터 신나요. 앉아서 세계 속으로. 첫 번째 미국으로 가봅니다. 미국은 부시가 많아도 너무 많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날아간 부시가의 꿈, 아버지 부시에 이어서 형 부시에 이어서 동생 부시까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 부시가 동생 부시죠. 경선에서 포기를 했네요. 윤태곤 실장님. 네. 뭐 경선 결과가 여기도 경선이네요. 경선 결과가 안 좋았습니까? 3개 주를 하고 포기를 했죠. 부시가 1, 2, 3, 4 보자. 4등, 5등, 뭐 어떤 지역에서 8등도 하고 그리고 3위하고 아주 차이가 큰 4위. 예. 그러니까 원래 지금 내면은 한 명씩 떨어져 나갑니다. 사실 예. 공화당, 민주당 다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이제 참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예견됐던 건데 한 1년, 2년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제프 부시가 출마했을 때는 당연하게 이 사람이 될 거다. 예. 공화당의 주주 세력이 전부 다 미는 사람이고 8년간 플로리다 주지사를 했고 그 부시라는 브랜드. 로열 패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엄청난 부시, 큰 형 부시에 그러니까 이어서. 제프 부시 대 힐러리 클린턴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프 부시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냐면은 선거 슬로건을 잽 2016으로 걸었어요. 어허. 부시란 이름 빼고도 나는 해볼만 하다라고 걸었는데 예. 이분이 그러니까 형님 부시에 비해서는 머리도 똑똑하고 인간성도 좋고 형님 부시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술 주님을 끊고 다시 태어난 인물인데 아, 술주님은 끊고 다른 네, 주님,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이제 만났군요. 다시 거듭난 사람인데 이 제프 씨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었거든요. 예. 거기다 이분이 스토리도 있는 사람인 게 부인이 이제 콜롬바 부시라는 멕시코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 멕시코에 교환 학생을 갔다가 거기 처녀하고 눈이 맞았어요. 명문가 자제인데 근데 이제 부모님도 아유 괜찮다 사랑이면 되는 거지라고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 히스패닉이 또 점점 올라오지 않습니까? 히스패닉 히스패닉에 표도 대해 잡을 수 가지고 있었는데. 엄청난 장악력이 있었는데 뭐 워낙에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화당에서 예. 트럼프 이런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존재감을 형성을 못하고 뭐 자기 브랜드도 없고 너무 심심한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밀려버려가지고 참 뭐 이게 안타깝다고 봐야 될지 그러니까 바바라 부시 그러니까 부시의 어머니가 처음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시가 너무 많다. 예. 그 바바라 부시의 남편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었죠. 그 아버지는 상원의원이었고 아들은 또 대통령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부시에 치여가지고 부시가 밀린 것 같습니다. 공화당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막말을 일삼는데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제프 부시의 속타는 마음이 저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이번에는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두바이입니다. 동물애호가로 알려진 두바이 공주가 잇따라서 대한민국을 찾고 있다는데 아니 이 두바이 공주는 누구이며 5개월 만에 2번이나 한국으로 왔다는데 왜 온 겁니까, 임 변호사님? 네, 아주 뭐 지금 특급 호텔에 20여 명의 아랍 VIP 손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급 호텔 한 층을 다 빌렸다라고 해요. 아니, 우리나라 특급 호텔 한 층을 다 빌렸다. 네, 거기에는 프리지덴셜 스위트룸 중 객실 10개채가 있는데요. 그 프리지덴셜 스위트룸은 비성수기에도 1박에 숙박비가 1,65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1박에 숙박비가 1,650만 원. 한실이 그런 거니까 아마 층 전체를 빌린 데는 하루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숙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휴, 이 웬만한 자동차 값이네요. 그런데 이 두바이 공주가 누구냐 하면요. 현재 지금 두바이 국왕의 첫째 왕비와 사이에 낳은 5남 7녀 중에서 7째라고 합니다. 어쨌든 첫째 부인의 그럼요. 조강지처의 공주다. 네, 적통이에요. 완전 적통인데 더 특이한 것은 이번 방한이 작년에 이어서 겨우 5개월 만에라고 합니다. 아 근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좀 자잘한 같이 있네요. 바로 그것이 한국에 온 진짜 이유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허. 굉장한 동물 애호가인데 이 동물 애호가이기 때문에 멸종 위기의 보존을 위해서는 어떤 복제에 관심이 가져서 우리가 잘 아는 황우석 박사를 지난 5월에 만났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황우석 박사를 만나고 갔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만난 것도 혹시 황우석 박사를 만나기 위한 거 아니냐를 했는데 황우석 박사 쪽에서는 이번엔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가 어려서부터 키우면 안 무나보죠?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미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산 사자를 키울 정도의 재력가가 한국을 찾아서 황우석 박사를 만났다. 이례적이긴 합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이번엔 세 번째 국가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영국으로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하면 정성윤 누가 떠오릅니까? 비틀즈죠? 그렇습니다. 그 비틀스의 당시에 자기들이 얘기하면 예수보다 유명하다고 했을 정도로 예. 해서 역풍도 많이 맞았죠. 그 비틀스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요. 비틀스의 노래를 우리가 음원 사이트에서는
들을 수가 없었죠. 아니, MP3로 다운받을 수 없었다. 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셔. 몰랐어요. 예. 저는 좀 알고 있었고요. 예, 존 레논도 사실은 다운받을 수 없었는데 존 레논은 풀렸습니다. 근데 음원을 가지고 있는 애플 코퍼레이션이 국내에 처음으로 비틀스 음원의 유통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비틀스 노래를 국내에서도 들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때 스트리밍 서비스를 안 했습니다. 뭐 돈 문제 때문에 안 했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제한이 풀려서 이제는 자유롭게 음원 사이트에서 그 유명한 비틀스의 명곡들 Yesterday, Hey Jude 이런 사실 라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었고 에피판으로만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 우리 정성희 위원께서는 비틀즈의 노래 중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Hey Jude를 좋아하는데 Hey Jude. 예, 그걸 사실은 예. 비틀스의 그 멤버의 딸의 이름이 주드, 딸 이름이 아니라 딸이 그 다른 사람이랑 이제 헤어지고 결혼을 해서 엄마한테 가게 된 거를 갖다가 마음을 아파하는 걸 보고 썼다는 노래죠. 예. 꼬맹이. 이 비틀즈 노래가 그 저작권 문제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영화에서도 사실상 비틀즈 노래 원곡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비틀즈 노래를 한 90년대에 영화 비트라고 정우성 씨가 오토바이 쫙 타고 나왔을 때 고소영 씨랑 레디핀 노래가 쫙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 저작권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지 그때 무단으로 비틀즈 노래 레디핀 썼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비트 영화 제작사랑 굉장히 많은 소송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영화들에서 비틀즈 원곡을 쓸 수가 없어갖고 결국은 이렇게 편곡하고 각색한 노래를 썼던 건데 이제 저작권 문제를 좀 영화에서도 풀어줘서 더 많은 비틀즈 노래를 우리가 음원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사실을 전 느꼈는데요. 이제 비틀즈 노래를 MP3로 넣어서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첫 번째. 두 번째는 명곡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명곡 I Will 들으면서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의 올해 더위를 저희 도이즈쿠쇼가 다 사가겠습니다. 오늘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하루 앞둔 어젯밤 서울 서초구 양재천 수영장 앞에서 이 풍경 참 오랜만에 보네요.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봤었는데 달집 태우기 행사 시골에서 했었는데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서 하니까 굉장히 이례적인데 생솔가지나 뭐 나무 더미를 쌓아서 이 달집을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고 달이 떠오르면 불을 놔는 이 달집 태우기 한 해 농사의 풍요를 점치고 복을 기원한다라는 민속 풍습이죠.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렸고요. 두 번째 사진은요. 정월 대보름 불엄 오늘 씹어먹고 나왔어 했는데 아차 하고 새벽에 나오느라 저는 못 씹었습니다. 돌직구 끝나고 땅콩이라도 씹어야겠습니다. 역시 정월 대보름을 하루 앞둔 어제 정월 대보름 한마당 행사가 열렸는데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은 한 어린 자녀가 아빠와 함께 이 불엄 깨기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정겨운 모습도 실렸습니다. 요즘 이 젊은 부부들과 젊은 세대들이 이런 정월 대보름의 전통 풍습을 모르고 바쁘게 현대생활 속에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피날레 기사로 준비를 해봤는데 예전 우리 부모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땅콩 입에 쥐어넣었던 맞아. 그 정겨운 모습 한번 오늘 다시 떠올리면서 부모님께 안부전화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넉넉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Baby, if you owe me, then all of this will go